네, 의병운동에 이어서 애국계몽운동 살펴볼 건데요. 일본의 침략학대와 국권수호운동이라는 큰 주제에서 두 번째 단원입니다. 애국계몽운동은 말 그대로 애국과 계몽이 결합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브먼트, 사회를 움직이고자 하는 정신적인 어떤 운동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캠페인, 그리고 어떤 사회활동에 가까운 이런 운동입니다. 애국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국가를 사랑하는, 국가를 애정하는 이런 뜻이라면 계몽은 그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나자, 성장하자, 힘을 키우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러일 전쟁 전에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사회진화론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찰스 다윈이 생물학에서 처음 이야기한 이제 생명체의 진화, 적자 생존, 그리고 강약에 따른 어떤 자연계의 선택 이런 개념들을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적용하고 국가에 적용한 것이 사회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요약을 한다면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크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합한 유전자 또는 적합한 개체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체는 도태된다, 밀려난다 라는 주장이 사회진화론의 핵심 이론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애국계몽 운동은 크게 말하면 그럼 이런 강해져야겠죠. 그래서 이 강하다라는 것이 힘의 논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인간 사회에서 강한 것은 그리고 힘이 센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근육이 크고 키가 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신체적인 조건이 우월한 사람만은 아니죠.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날 살아가는 사회하고 사실 비슷한데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가장 잘해. 학업적으로 우수하다든지 또는 그 친구가 외모는 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죠.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실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실력. 실력은 실제 눈에 보이는 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키가 크거나 주먹이 세거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할 때 그리고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요소가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했던 단체예요. 그걸 먼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런 애국계몽 운동을 했던 단체들을 크게 우리가 4개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를 무시하고 선생님이 단체를 4개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단체는 우리 국가 보안할 때 그 보안입니다. 국가의 안전을 보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이 단체는 약간 엉뚱해 보이지만 땅, 주인이 없는 땅,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좀 쓸모없는 땅을 개발해서 그리고 다듬어서 수정해서 개척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좋은 운동인데 이걸 지금 왜 반대하냐면 요 황무지를 개척하겠다라는 요구를 일본이 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일본이 이거를 개척한 다음 당연히 뭘 요구하겠어요? 우리가 개척했고 우리가 개발했으니까 우리가 가질게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이거를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제히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놔둔다면 눈 뜨고 앉아서 영토를 빼앗기겠죠. 그래서 요 보안회가 했던 이 운동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영토 주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땅을 지키기 위한 이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주면서 한 단계를 더 얘기했잖아요. 여기 숨어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이 단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일본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근데 이거를 다 읽고서 그 다음 단계를 계산해서 이걸 막은 거잖아요. 실제로 심지어 이건 또 성공했어. 그래서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애국계몽 운동단체는 우리가 하나밖에 안 봤지만 조금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약간 공부를 했고 좀 한 단계 앞을 내다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좀 똑똑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지식인이 주도하는 운동이 애국계몽 운동입니다. 의병은 공부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애국계몽 운동 같은 경우는 이 주도를 하고 주장을 하려면 뭔가 이제 학문을 공부했다든지, 그리고 이 사회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 단체는 헌정연구회인데, 헌정연구회는 우리 공부했었던 독립협회를 이어받은 단체입니다. 그럼 독립협회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어떤 헌법이라든지 입헌군주정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정치체제를 우리나라에 세우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립협회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려고 활동했던 단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의한 정치,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야? 한 글자씩 따서 헌정, 그쵸? 그러면 헌법에 의한 정치를 연구한다 해서 헌정연구회,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 때에 걸쳐서 굉장히 우리나라를 이제 좀 지식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좋은 활동했던 단체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공부를 지금 했기 때문에 알죠. 1905년이 지나면 실제로 을사늑약에 의해서 굉장히 주권이 많이 이제 피탈돼요. 빼앗겼어요. 그래서 헌정연구회를 이어받은 다음 단계 1906년의 대한자강이라는 이런 단체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헌정연구회를 이어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힘이 없다.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빼앗기지 않았냐. 지금 필요한 건 국력이다. 그리고 국력이 강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대한자강회라고 지은 거예요. 강해지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지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잡지도 만들고 강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우리 1906년에 이제 5년에 을사늑약 가지고 고종이 이걸 항의하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가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그래서 이 고종이 쫓겨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 대한자강회는 어쨌든 애국계몽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역사에서 굉장히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뭐 헌법이나 입헌군주정 얘기할 때가 아니다. 황제폐하를 일본이 갈아치운다니, 통감부가 이걸 간섭하다니 말도 안 된다라고 저항을 하다가 통감부의 탄압을 받아서 이제 단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통감부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위험한 단체였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구분선을 지어줄게요. 그래서 지금 1, 2, 3번까지의 단체는 셋 다 공개적인 단체였어요. 공개적인 단체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뭐 이런 단체가 생겼대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다 알 수 있었고, 움직임도 활동도 알려졌다면 이제 통감부의 탄압으로 대한자강회가 해산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신민회부터는 활동을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비공개라는 얘기는 자기네끼리도 누가 회원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조직이었고요. 실제로 대표 인물이 이제 안창호, 양기탁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슬슬 나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다수 굉장히 많은 애국지사들이 참여했지만 자기네들끼리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신민회에서 맨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여러분 지도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부가 단원들, 신민회 회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이들끼리 모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일본 경찰에 잡혀간다 하더라도, 또는 통감부에서 어떤 감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누가 회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람을 쫓아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단체는 위에 세 개하고 달리 비밀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비밀, 비공개란 뜻이죠. 그리고 결사는 여러분 모임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모임을 맺었다라는 뜻. 자, 또 하나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민회가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전 단체들은 이 군주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민회는 드디어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민주공화국이죠. 그래서
공화정 체제를 줄여서 우리가 공화정체라고 해요. 공화정 정치 체제. 정자가 2번 반복되니까 공화정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뭐냐면 공화 좀 어렵죠. 근데 영어로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어요. 리퍼블릭이라고 할 때 모두가 권력을 함께 권력을 공유하는 형태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도자가 임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기가 있는 쉽게 말하면 왕이나 황제가 아닌 이런 지도자를 선출하는 나라로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이런 신분이나 또는 이제 양반 유생, 위정척사 이런 사상들을 어느 정도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화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화정은 여러 사람들이 다 동등한 상태에서 권력을 나눠 갖자는 얘긴데 양반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그리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화정체의 주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사회의식이 굉장히 발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가지로 나눠서 보시는데 신민회는 반드시 출제돼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일단은 실력을 기르자는 이야기 당연히 했고요. 애국개공운동단체의 가장 정점이니까. 2번째는 뭐도 얘기했냐면 우리가 일본한테 맥없이 당한 거를 기억하면서 칼도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병 측의 주장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죠. 다른 애국개몽운동단체하고 좀 다른 면이고요. 선생님이 아까 실력이란 단어 굉장히 이 애국개몽운동 단원에서 중요하다 그랬는데 무슨 뜻이라 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힘이라 그랬지. 실제 눈에 보인다는 건 뭐야? 공부를 잘하던지 돈이 있던지 이런 얘기죠.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그래서 공부를 시키려면 또는 공부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들 지금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대성고등학교, 오산고등학교 매우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이 된 학교고요. 역사가 100년이죠. 120년 정도. 그 다음에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업을 세워가지고 물건을 생산해서 그걸 팔아서 이득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래서 회사, 도자기 같은 걸 만드는 회사 기업을 만들고요. 서점도 운영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힘을 키웁니다. 자, 그 키운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어디서 장기적인 독립전쟁 우리 정미의병할 때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쵸? 그래서 이 남만주 그다음에 북만주도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큰 마을 이름입니다. 삼원보. 그래서 만주 지역 쉽게 말하면 간도 지역에 한인들이 하나씩 둘씩 이민을 가서 마을을 이제 형성하게 되고요. 수업 시간 선생님 영상 보여드릴 건데 이회영이라는 분은 정말 너무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신 한국에 정말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던 뼈대 있는 가문의 훌륭한 인물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신민회와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건설하는 집안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신민회는 또 하나 크게 우리가 의미를 보자면 애국개몽운동 세력과 그리고 전혀 다른 성격이죠. 의병 세력이 함께 연대하는 계기. 연대가 뭐예요? 손을 잡는다 이런 뜻이죠. 손을 잡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방향이 다르지만 독립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단체의 완성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별을 많이 표시하고 있어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런데 이 이제 단체가 결국 발각이 됩니다. 백오인 사건의 교과서 135쪽에 좀 자세히 나오는데 선생님이 좀 써놨죠?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명근은 이름이 딱 보니까 누구랑 비슷해? 안중근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안중근 사촌 동생인데 이 집안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다 독립운동했어요. 사촌형도 독립운동하고 안명근도 독립운동하고 하다가 들켰는데 당시에 통감부가 이 안명근이 이제 돈을 횡령했다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우다가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라는 일본인을 니나 암살하려고 그랬지 하고 암살 미수 사건으로 근데 죽이진 못했는데 암살 시도를 했으니까 이건 암살 미수야 라는 사건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안명근 근처에 연락하고 치는 독립운동가들 105명을 구속합니다. 105명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래서 이 105인의 독립운동가들을
데라우치 총독 살인 미수라는 어떤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부 다 체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아직 우리 식민지가 아니니까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국권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되면 엄청 타격이 크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수험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 합쳐도 우리 90명이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다 없어진다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그 조직을 운영하겠어, 그지? 그래서 이 회원들이 다 잡혀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신민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운영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해체의 수순을 밟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조직이 발각이 돼서 붕괴가 되는 거고 여기 해외에 이민간 요쪽 사람들은 살아남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애국개몽운동 단체 소개했고요. 밑에는 쉬워요. 그래서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공부,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실력을 기르게 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중요한 소식을 어떻게 알려야지, 그지?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봅니다. 교육활동은 알리고 그 다음에 지식을 보급하고 지식 보급은 사람들의 생각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칠 교과서를 만들고 그리고 잡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알림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출판 같은 경우는 우리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뉴스들이 많죠. 예를 들면 전쟁이라던가 좀 있으면 1, 2차 세계대전도 터지게 될 텐데 그런 소식들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우리 의병이 어디서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다음에 지금 일본에 돈을 갚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 알려야겠죠. 그래서 신문과 잡지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펴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의 어떤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엔 해외에서도 우리 이제 무장투쟁하는 의병들의 활동을 알리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상을 폭로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애국개몽 운동의 어떤 성격 정리한 건데 자, 늘 역사적인 내용은 우리 잘한 점, 그 다음에 좀 아쉬운 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출발점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했어. 왜? 강한 게 옳은 거고 약한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 강약의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패배주의로 가는 거죠. 우리 강해야 돼. 그럼 이제 강해진 다음에 우리가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강했고 일본이 약했으면 우리가 일본을 식민지로 만드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을 키워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덩치를 키우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애국개몽 운동하고 다른 노선이었던 의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무식하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 몇 명 죽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강해지냐 그게 아닌데 무력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 이 모습을 초반부에는 좀 보였습니다. 나중에 극복하지만 자 근데 신민회가 그거를 좀 받아들이죠. 그래서 타협을 해서 신민회는 아니다. 애국개몽 단체에 이어도 우리가 무력이 필요할 수 있다. 군사적 기반이 필요할 수 있다. 인정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함께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독립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독립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조선 망했고 그치? 그 다음에 대한제국도 뭔가 아쉬웠잖아.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목표의 국가는 아니었잖아. 그래서 일본이랑은 별개로요. 여러분 일본이 없어지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뭔가 새로운 시대에 다른 형태의 국가를 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민회가 제안했던 공화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어서 이 내용이 나중에 뭐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1919년에 딱 1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탄생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잘 귀담아 들었다면은 우리 밑에서 예국개몽 운동과 의병에 대한 토론 이거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신령 양성 쪽하고 의병 정학 굉장히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심합니다. 니네가 더 한심해요. 이렇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읽고 여러분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